여러분, 저는 순자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 한구석에 아직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떠난 뒤에도 손끝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마련한 그 작은 집 한 채, 그리고 통장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노후 자금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아들은 평소와 다른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묻기도 전에 이미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꺼냈고, 도장을 꺼냈고,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그 작은 서랍 안에 모두 들어 있었지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1년만 믿어주세요. 1년 후에는 2배로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엄이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들을 믿었는데, 분명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요. 그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빈손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 저는 제가 어떻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얼굴로 저를 외면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전 재산을 맡긴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결정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저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민호입니다.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동네 어른들도 저에게 늘 말씀하셨지요. 순자 씨,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두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제 인생의 전부는 그 아이였거든요. 남편은 민호가 겨우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 저는 29이었어요. 꽃 같은 나이에 과부가 된 저는 친정 부모님께도 시댁에도 기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식당 일을 하고 남의 집 빨래까지 하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계란말이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더 예쁘게 썰어주려고 저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풍족하게 자랐지만 우리 민호는 혼자 아파트 열쇠를 목에 걸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작은 등을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울면 자식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웃었어요. 속으로는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민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지영이라고 했지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그날만큼 행복했던 날이 있었을까요? 제 앞에 앉아있던 사돈댁 어른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하게 아드님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의 고생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 종이 같은 것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 집안에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제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도 장사라고 해봐야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예요. 하지만 민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이미 다 알아봐 줬어요. 투자만 하면 1년 안에 몇 배로 불어나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어머니처럼 평생 월급만 받고 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에 제 집에 왔을 때 아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가끔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어요. 어미가 자식의 얼굴에서 걱정을 읽으면 그 순간부터 어미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된장국을 한 그릇 더 떠주고 김치를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지영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요. 저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은 그래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더 아픕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자기가 더 힘듭니다. 그 마음이 결국 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지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 푹 꺼진 두 눈.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무너진 얼굴을 보고도 그냥 돌아설 수 있다면 그건 어미가 아니지요. 어머니, 사실은요. 민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빚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친구가 이번에는 확실한 건을 하나 물어왔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1년 안에 원금의 3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얼마면 되겠니? 여러분,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그 작은 집 한 채, 통장 속에 노후 자금까지. 변호사를 통해서 명의도 모두 아들 앞으로 옮겼지요. 왜냐하면 민호가 그렇게 해야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미로서 죄를 짓는 일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변호사님이 저에게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전부 아드님 명의로 옮기시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머님이 아무것도 주장하실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을 못 믿으면 저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주 전화를 했고 며느리도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왔어요. 저는 작은 새방을 얻어 지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작은 싱크대와 겨우 이불 하나 펼 수 있는 좁은 방.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의 벽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좁고 추운 방이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요. 처음에 민호가 전화를 해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어머니, 새방은 괜찮으세요? 불편하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는 여기서도 잘 지내. 너는 네 일만 잘하면 된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때마다 민호는 고맙다고
금방 다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치 작은 보석처럼 꺼내어 볼 때마다 반짝이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민호의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그 다음에는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어머니, 바빠요.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저는 그 말들을 모두 믿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쁘다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미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 느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우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고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인삼 한 뿌리라도 사다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장에 나가 오래된 통장에서 겨우 남은 돈으로 인삼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민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간 것은 잘못이었을까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고리에 그 인삼 꾸러미를 걸어두고 돌아섰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얼마나 힘들면 어머니가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못할까. 그날 밤 민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희 집사람도 불편해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찾아가는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니.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작은 새방의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내 아들에게 손님이 되었구나. 6달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찾아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어쩌면 결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은 이상해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지영이에게 따뜻한 물을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싶었지만 새방에는 변변한 찻잔 하나 없었거든요. 지영이는 그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보았어요. 결혼식 날 제가 반지를 끼워주었던 그 손. 이제 그 손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것은 제가 준 반지가 아니었어요. 지영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가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당분간 민호 씨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까지 신경 쓰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민호비지 얼마나 되니?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상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미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더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차가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미가 자식에게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언가의 실체를 참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생이 된 민호가 저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의 민호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고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시절에 저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단칸방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잤지만 서로의 천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언젠가 민호가 어른이 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가 받았을 때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머니 왜 자꾸 전화하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향해 웃어주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가운 한마디.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잠깐만 통화할 수 있니?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저의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뚜뚜뚜 소리가 그날 저에게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차갑게 대해도 어미는 그 차가움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구나. 아, 지금 너무 지쳐서 그렇구나. 어미는 그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 자신을 속였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말을 해볼까?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면서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 몇 마디 나누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어요. 아들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제 며느리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저는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에게도 제 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된 어미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용돈을 주고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저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분명 숨을 쉬고 있었고, 밥을 먹고 있었고,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저는 그저 지나가는 한 명의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할머니.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영자라는 친구였어요. 젊은 시절 함께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던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영자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자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무너질 때가 있는 사람. 영자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영자의 집은 제가 살던 새방과는 비교도 안 되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가져다 주었다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려 주었지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맡긴 일, 명의를 모두 옮긴 일, 그리고 지금 작은 새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일까지.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너 한번 알아봐야겠다. 정말 사업이 망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저는 영자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순자야, 내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너무 순진하게 믿지 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 자식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다 변해. 나도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딸한테 집 팔아서 전세금 보태줬다가 지금 고시원에서 사셔. 딸은 그 돈으로 새 집 사서 이사 가고 어머니는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민호는 그렇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영자는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영자의 조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민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해줄 때 영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순자야,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무릎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새 집을 샀대. 강남에 아주 비싼 집이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조카가 알아본 대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집은 40평대의 아파트인데 시세가 수십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집을 사면서 대출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금이라니. 그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내어준 그 모든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의 비싼 집, 새로운 차,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까지. 제가 작은 새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동안 제 아들과 며느리는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조카가 SNS에서 찾아낸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을 때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눈에 담았어요. 하와이, 파리, 스위스. 제가 평생 가보지 못한 곳들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새방의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분명 제 아들이 사는 그 비싼 집의 불빛이겠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엄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엄이라는 이름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은 민호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화가 난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까? 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변호사님이 몇 번이나 물어보셨을 때 한 번이라도 망설이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이었으니까. 저는 엄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아들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저는 영자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강남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1번 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큰 집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런 집. 아파트 앞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경비원은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미가 자식의 집 앞에서 손을 떨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결국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비원이 먼저 저를 막아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왔어요. 김민호.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인터폰을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는데 경비원에게 의심을 받아야 한다니. 제 초라한 옷차림, 제 주름진 얼굴, 이 모든 것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좀 보러 왔다. 지영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요. 새 가구, 새 그림, 새 카펫. 그 모든 것이 한때 제 것이었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큰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털 내어구가 깔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비싼 과일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호칭조차도 이제는 의무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그 얼굴, 제가 평생 위해서 살아온 그 사람. 민호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 저와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돈, 그 집 다 어디로 갔니?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어머니가 주장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아내도 있고 앞으로 아이도 가질 거예요. 어머니까지 모실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 혹은 지금 그런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저는 그날 그 거실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어떻게 나왔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며느리 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 아이.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그 어떤 따스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민호 옆에 서서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인지요. 저는 지영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지영아, 너는 나에게 한 가지만 대답해다오. 너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니? 민호가 사업이 망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지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민호 씨의 아내예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민호 씨의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호와 지영이는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들처럼 거리감을 두고. 어머니,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그 새방, 월세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매달 얼마씩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평생 무엇을 원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집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기를 바랐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저에게 월세를 얼마씩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기억나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던 거, 식당에서 설거지 하다가 손이 다 갈라졌던 거, 너 학원비 마련하려고 다른 사람 빨래까지 했던 거 기억나니?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 또 하실 거예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하신 일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 저는 그 단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식이 늙은 어미를 돌보는 것은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버지를 기억하니?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아버지 이야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아니?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고 했어. 저 아이를 지켜달라고 했어.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을 살았단다. 그런데 민호야, 만약 네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거실, 그 새 가구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민호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아프구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반짝이는 상점들. 그런데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바쁘게 걸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홀로 떠다니는 먼지 같았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버스가 와도 타지 않았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알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지친 얼굴.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수고했다. 네가 너무 수고했구나. 그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미로 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위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영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차렸어요. 순자야,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저는 그날 밤 영자의 집에서 잤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주었어요. 미역국이라니. 그 어떤 잔치도 아닌데 영자는 저에게 미역국을 내어 주었습니다. 어쩌면은 영자는 저에게 제 자신을 다시 놔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평생 참아왔던 울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참았고 아들 학교 보내느라 밤잠 설치며 일할 때도 참았고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저를 어머니라고 처음 부를 때도 참았던 그 울음,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저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어요. 순자야, 울어라. 실컷 울어라. 울음도 다 나와야 끝나는 거야. 저는 영자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자의 집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잔 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새방으로 돌아왔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민회계에서는 약속한 월세가 매달 들어왔어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게 되면 더 슬퍼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동네 노인정에 나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 우리는 우연히 또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되었다고, 자신도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 할머니의 이름은 정순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 어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순자 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다 자란 후 그 자식은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그 어머니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너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 저는 정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작은 새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들을 통해 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일찍 떠난 후 제 인생은 오로지 민호였어요. 민호가 웃으면 저도 웃었고, 민호가 울면 저도 울었습니다. 민호의 성적이 좋으면 제 하루가 환했고, 민호가 아프면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저는 제 감정을 제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항상 민호의 감정을 통해서만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자로 살지 못하고 민호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것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은행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어요. 저는 평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그런 것들에 쫓겨서 하늘 한 번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했어요.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이라고 해봐야 새빵 옥상의 작은 화분 몇 개였지만 저는 그 화분에 상추와 고추와 대파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도 이렇게 열심히 자라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상추를 따서 반찬으로 먹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상추를 먹는 그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영자는 저에게 한글 교실에 나가보라고 권유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자를 잘 몰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여자아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겨우 제 이름 석자 쓰는 것이 전부였지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 교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한글 교실의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자원봉사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지요. 그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천천히 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연필을 쥐고 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 쓰기 시작했어요. 가, 나, 다, 라.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글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을 키우신 분이었고 어떤 할머니는 평생 시집살이를 견디며 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외로워진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이 아닌 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순자 씨, 오늘도 오셨어요. 순자 씨.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순자 씨,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그 호칭이 저에게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쉬운 동화책 한 권을 주셨어요. 저는 그 책을 집에 가져와서 매일 밤 조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글자를 하나씩 더듬어가며 읽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일은 넘어서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읽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성취였습니다. 그 동화책의 제목은 할머니의 정원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제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책 속의 할머니도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고, 책 속의 할머니도 혼자가 되었고, 그러나 책 속의 할머니는 결국 자신만의 작은 정원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위로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 무렵 저 한글 교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갔던 날, 저는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20명 정도가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들, 저는 그 눈동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 할머니가 어떻게 밥을 지어 먹었는지, 어떻게 옷을 지어 입었는지,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후로 저는 매주 2번씩 유치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순자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순자 할머니, 어제 해주신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순자 할머니,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비록 제 손주 한 명 보지 못한 할머니였지만
유치원의 그 작은 아이들이 저에게는 모두 손주 같았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지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이야기 들려주러 오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와요. 지우가 웃으면 할머니 마음도 웃게 되거든.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매일 오세요? 우리 엄마는 매일 회사 가서 저는 외로워요. 저는 지우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도 외로움을 알고 있었구나. 저는 지우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구나. 제가 지우를 위로해 줄 수 있듯이 지우도 저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작은 새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1년 전에 저와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얼굴의 주름은 더 늘었고 머리카락도 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의 순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생기가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살아있을 뿐인 그런 눈빛. 그런데 지금의 순자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회계에서는 여전히 매달 월세가 들어왔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가끔 명절에 짧은 문자가 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한 줄. 저는 그 한 줄을 보고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슬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어떤 슬픔이든 결국에는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영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을 걸으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자가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아직도 민호를 미워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거리가 생긴 것뿐이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어려운 거지. 미워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어려운 거야. 저는 영자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방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교실에서 배운 글씨로 천천히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원망의 편지도 용서의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어머니가 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었어요. 민호야, 저는 썼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네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에게는 사랑을 가르치되 의무를 가르치지는 마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편지를 붙이고 난 후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보다 놓아주었을 때 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찾아온 것이에요. 혼자서. 그 아이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제 새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는 문을 열었고 지영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언가에 부서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작은 방에 들어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집도 그 돈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겨 놓았더라고요. 저도 빈손이에요, 어머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또다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지영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어머니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지영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잠시 후 저는 그날 지영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따뜻한 한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작은 새방에 있는 가장 좋은 찻잔에 가장 좋은 차를 우려서요. 지영이는 그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는 그렇게 차분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미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란다.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제 새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작은 이불을 그 아이에게 내어주고 저는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잠든 지영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 저의 며느리였던 사람, 한때 저를 외면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우리 두 사람은 이상한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꼭 어머니를 찾아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 어긋난 것은 다시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그 아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한글 교실에 계속 다니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면서요. 민획에서 오는 월세는 제가 손대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죽은 후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곳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제가 엄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흔적이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형태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사랑일까요? 저는 평생 동안 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이 후자가 더 큰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민호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영원히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게 오기를. 네, 엄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자식이 자신을 버려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미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균형이에요. 주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 그 균형을 잃으면 사랑은 짐이 되고 짐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저는 그 진리를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73입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화려한 집은 없지만 따뜻한 방이 있어요. 큰 가족은 없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미로서의 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그것이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대가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아주었느냐로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잃음 속에서 저 자신을 찾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다정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잃지 않고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랑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 답을 찾는 일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을 누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들으신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여러분을 훨씬 더 감동시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